여러분, 혹시 가장 완벽한 천국은 가장 철저한 지옥이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역설의 정점에 서 있는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지능을 높이려 했던 자선가였지만 동시에 어린 영혼들을 파괴한 포식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과 손을 잡고 인류의 미래를 논하던 그가 정작 자신은 뉴욕의 차가운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죠. 2026년 2월 현재 미국 전역을,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350만 페이지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왕실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단순한 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의 공범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추악하고도 거대한 제국의 실체를 사실에 근거하여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치 지형이 이 파일 하나로 흔들리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프리 앱스틴. 1953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맨해튼의 명문 사립학교 돌턴 스쿨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이루어졌죠. 학생의 아버지 소개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입사한 그는 규정 위반으로 회사를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고액 자산 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만의 금융자문 회사를 설립하고 카리스마와 매력, 그리고 지성의 조합으로 거대한 인맥 제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전용기 여러 대와 카리브해의 개인 소유 섬, 맨해튼의 초호화 저택까지 거느린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상류층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교도소 정신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가까운 친구는 거의 없었지만 거대한 사교 서클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사교 서클의 이면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라는 썩어 문드러진 실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투자하며 트랜스 휴머니즘에 집착했고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광기 어린 계획까지 세웠죠.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파일에는 앱스틴의 아들이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이메일까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기업에 150만 달러를 투자하고 리비아의 동결 자산 800억 달러를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이메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의 곁을 지켰던 든든한 조력자들과 그들이 타고 다니던 특별한 비행기 덕분이었습니다. 앱스틴의 제국은 철저하게 시스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롤리타 엑스프레스라고 불리는 그의 전용기에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권력자들이 줄을 이었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개인 소유 섬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그들만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 세트 11번에는 앱스틴의 섬으로 향하는 비행 기록과 재산 압수 기록, 은행 거래 명세서, 전신 송금 내역이 포함돼 그 범죄 제국의 규모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앱스틴의 플로리다 저택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FBI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무를 증언했습니다. 앱스틴의 침대 옆 테이블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놓고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총을 넣어두며 어린 소녀들과의 마사지 후 사용된 콘돔을 치우는 것이 자신의 일과였다고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상이었죠. 이 제국의 핵심 운영자는 영국 출신의 기슬레인 맵스웰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 미성년 여성들을 직접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로 2021년 연방 배심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앱스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FBI의 맥스웰이 한 파티에서 자신을 트럼프에게 소개하며 이 여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는 트럼프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2005년 판비치 경찰이 14살 여성의 부모 신고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2006년 FBI가 연방 수사를 착수했을 때 이미 36명의 미성년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60개의 혐의로 기소 초안까지 작성되었죠. 심지어 이 기소장 초안에는 앱스틴 외에도 그의 개인 비서로 기술된 3명이 함께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마이애미 연방검사 알렉스 아코스타가 앱스틴과 비밀리에 유죄 인정 합의를 맺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앱스틴은 주차원의 미성년자 성매수 경범죄로만 처리되어 겨우 18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합의에는 앱스틴의 장제적 공범들에게까지 광범위한 연방 면책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힘이 앱스틴을 이토록 견고하게 지켜준 것일까요? 2025년 11월 미 연방국회 하원은 앱스틴 파일 투명성법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바로 서명했죠. 사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법에 따라 법무부는 12월 20일까지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했지만 첫 공개분은 대량의 검은색 편집 처리와 턱없이 적은 분량이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중에는 255쪽이 연속으로 편집된 문서와 119쪽짜리 대배심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 법무부는 마침내 350만 페이지의 문건과 2,000개 이상의 영상, 18만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만 300GB가 넘는 12개의 데이터 세트로 나뉜 방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부법무 장관 토드 블렌치는 이것이 투명성법을 이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공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이름을 가리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이 편집 없이 노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수십 장의 피해 여성 나체 사진을 편집 없이 올렸다가 뉴욕타임즈가 법무부에 통보한 뒤에야 대부분 삭제한 것이죠. 같은 문서인데 한 사본에서는 이름이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서는 편집되어 있다는 등 편집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제니퍼 프리먼은 이 편집을 어설프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며 가해자의 이름은 숨기면서 생존자를 노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200명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앱스틴 파일 웹사이트를 즉시 폐쇄하는 것을 연방판사에게 요청하며 이를 미국 역사상 단 하루 만에 벌어진 가장 심각한 피해자 사생활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선 편집된 검은 부분을 복사해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 넣으면 원본 텍스트가 드러나는 결함이 발견되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만 3만 8천 회 이상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 상당수는 뉴스 기사 공유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합니다. 앱스틴과 트럼프는 법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잘 알려진 사이였고, 트럼프는 앱스틴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어린 소녀들을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쫓아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파일에서는 FBI가 2025년 8월에 트럼프와 관련된 성폭행 의혹 목록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법무부는 이 중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거 없고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틴의 전용기를 2002년과 2003년에 4차례 탑승한 사실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파일에서는 2009년 한 사교 모임에서 클린턴과 제프 베이조스가 맥스웰의 자택 파티에 함께 참석했다는 이메일이 공개되었습니다. FBI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에도 클린턴은 저명 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X에 파일의 완전 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선서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하원 감독위원회의 청문회 증언은 부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번 파일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앱스틴이 2013년 자기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 초안에서 게이츠의 혼외 관계를 암시하며 러시안 걸들과의 관계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약물을 조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메일이 실제로 발송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NN의 분석에 따르면 파일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게이츠와 앱스틴 사이에 만찬, 미팅, 전화통화, 스카이프 회의 등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백 건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류는 앱스틴이 2008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게이츠 측 대변인은 이 주장이 완전히 허위이며 이 문건들은 앱스틴이 게이츠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려 한 시도를 보여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게이츠 본인도 호주 언론 인터뷰에서 앱스틴과 보낸 모든 시간을 후회한다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부인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NPR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고 밝히며 관련된 사람들은 심지어 전 남편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 나는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빌과 멜린다의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게이츠와 앱스틴의 관계에 대한 멜린다의 불편함이었다는 점은 이전부터 보도되어 온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앱스틴의 섬에서 열리는 파티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이메일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은 본인이 파일 공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왕실의 앤드류 마운트배튼 윈저, 즉 전 앤드류 왕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 위에 네 발로 엎드려 있는 사진까지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이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트럼프 행정부의 현직 상무부 장관 허워드 루트닉입니다. 루트닉이 2012년 앱스틴의 섬 방문을 주전한 이메일이 공개됐고 2015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정치 후원 행사에 앱스틴을 초대하려 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루트닉은 작년에 앱스틴의 맨해튼 저택을 방문했을 때 불편한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파일은 그 이후에도 둘의 교류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루트닉이 부인과 함께한 제한적 교류만 있었고 어떠한 비행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차드 브랜슨은 앱스틴에게 2013년 하렘을 데려온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났고 심지어 앱스틴에게 빌 게이츠의 보증을 받아 이미지를 회복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랜슨은 이메일에서 게이츠가 당신이 훌륭한 조언자였다고 말해준다면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전 하버드 장여사,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영화감독 우디 앨런, 전 트럼프 자문관 스티브 배넌 등 정치, 경제, 문학의 전반에 걸친 이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FBI 내부에서는 작년에 트럼프, 클린턴, 앤드류 왕자, 레온 블랙, 하비 와인스타인 등 13명에 대한 자극적인 진술을 요약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21장짜리 프리젠테이션까지 만들어진 것이 공개됐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앱스틴 파일 공개에 대한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반발이 거세지던 시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재무장관 토드 블렌치는 CNN 인터뷰에서 추가 기소 계획이 없다고 명했고 파일에서 새로운 기소를 정당화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파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FBI가 이미 여러 공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플로리다 연방검찰의 기소 초안에서 앱스틴 외에도 그의 용인이라 기술된 3명이 함께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FBI가 작성한 피해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도 공개되어 학대의 시간표와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또한 앱스틴의 개인 요리사, 전용기 조종사, 러시아 출신 모델 스카우트 등 핵심 인물들의 신원도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토머스 매시 의원과 로 칸나 의원은 연방시설에서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직접 열람한 뒤 언론에 최소 6명의 남성이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죠. FBI 문건에 따르면 앱스틴의 최소 4-5명의 피해자가 이름 없는 남성들로부터 성적 악대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사법기관에 이첩된 뒤 사실상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최종 기소된 사람은 앱스틴과 맥스웰 단 2명뿐이었습니다. 2019년 8월 연방검찰에 기소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제프리 앱스틴은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포리탄 연방교도소에서 싸늘한 주검을 발견됐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지만 교도소의 폐쇄 기록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담당 교도관 2명이 근무 중 졸았으며 자살 감시 대상에서 해제된 경위도 불투명했습니다. 감찰관실의 수사 파일도 이번에 함께 공개되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수사 과정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앱스틴은 죽었지만 그가 뿌린 악의 씨앗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유전자를 남기려고 했던 그의 광기가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앱스틴의 재산은 변호사 데런 인다이크와 회계사 리차드 칸이 맡고 있는 유전재단이 맡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하원 소환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서방 엘리트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심판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알자지라, BBC, NPR, PBS 등 세계 언론이 연일 분석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미 의회는 법무부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의 완전 공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 칸나 하원 의원은 법무부가 FBI의 302 피해자 인터뷰 진술서, 2007년 플로리다 수사 당시 작성된 기소장 초안과 기소 결정문,
그리고 앱스틴의 컴퓨터에서 나온 수십만 건의 이메일과 파일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처음 600만 페이지를 잠재적 공개 대상으로 식별했지만 실제로 공개한 것은 그 절반뿐이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입니다. 법무부는 나머지가 중복 문서이거나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은 편집되지 않은 파일을 직접 열람한 뒤 법무부가 설명할 수 없는 편집을 통해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6년 2월 법무부 차관도 패트릭 데이비스는 의회 535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파일 처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클린턴 부부를 비롯해 전 빅토리아 시크릿 CEO, 레슬리 웩스너 등 다수의 인물에게 선서 증언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는 스케이트보더 토니 호크가 앱스틴의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짓 정보와 AI로 생성된 합성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 허위 정보와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어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목화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보상금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부 법무장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고 권력자들은 침묵하거나 변호사 뒤에 숨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펜 본디 역시 초기에 고객 명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재활용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파일 공개 과정 전반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와 권력의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던 이 사건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파일을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파일 문건과 CBS, CNN, NPR, 알자지라, PBS 등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언급된 인물들 중 기슬레인 맥스웰을 제외하고는 앱스틴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없으며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증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역시 공개 자료에 가짜이거나 허위로 제출된 이미지, 문건,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대중이 FBI에 보낸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사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